보면은 거기 지금 보면 공자 책가도라고 이렇게 돼 있죠. 공자 책가도라고 하는 저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그림들은 그냥 그림,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 밑에 보면은 공작이다 그러면 작자가 아까 뭐 했느냐면은 벼슬 자학에서 바로 벼슬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보통 문방사우를 두는데 항상 늘 공부하라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보면은 꽃병이 있죠. 꽃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꽃 화자에 화병이라 그럽니다. 화병이다라는 화자는 그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화자하고 관련지어서 자 두루 화평하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제 6절로 가보시면은 자 6절에 가보면은 자 저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6절에 맨 앞이 뭔가요? 256쪽이죠. 256쪽에 보면 그 페이지수 빼놨습니다. 그림이라. 자, 연비 어약이라고 하는 그 병풍 그림이 있습니다. 자, 왼쪽은 그 어약 그림이 되는 거죠. 물고기가 뛰는 그림이 되고, 오른쪽에는 소리개가 저 위로, 둘 다가 참 같이 있는 거죠. 밑에는 물고기가 뛰는 그림, 저 위에는 소리개가 나는 그림입니다. 바로 시경에 나오는 시의 그 대목을 인용을 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 연비 여천연을 이를 여자입니다. 사나울 여자라는 뜻도 되지만 이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소리개가 날아서 하늘에 이르거늘 어약우연이라. 그 물고기는 그 뛰어서 그 물고기가 연못에서 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등용문 개념으로도 쓰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그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 연비 어약 그래서 그 선비가 출세하는 것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그림인데 그 밑에 보면 그 그림이 지금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어해산수병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고기하고 개하고 산하고 물 이거를 그린 병풍인데요. 보통 보면 저 잉어를 그리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잉어 그러면은 그 거기 잘 보면 물고기 자에다가 다스릴 이자가 있죠. 그래서 군자의 그 학문을 상징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스릴 이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풀 해자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술술 잘 풀린다. 그 다음 매기는 점어라 그랬습니다. 점친다라고 하니까 딱 맞아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과거급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쏘가리는 뭐라냐면 궐어라라는 겁니다. 궐 그러면 또 의미가 대궐궐자가 있죠. 그래서 대궐에서 임금을 모신다라는 의미에서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것을 그 뜻하고요. 그 다음에 기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듯이 충효 예지 신의 그 오덕을 두루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비어약 그림 속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죠 물고기 그 다음에 개 등등이 있을 때 어떤 물고기냐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 아울러 보시는 것도 한문 공부하는 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공부를 해서 아까 뭐냐면은 견지아조하여 그죠? 그저 견지아조 단단히 그저 잡은 것을 단단히 하고 그 다음에 내 지조를 아름답게 하면은 좋은 벼슬이 저절로 온다. 다시 말해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서 얘기 그 대학에도 나오지만 성어 중이면 형어외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옛날 같으면은 자 시험보다도 이른바 발탁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후한 말기 때, 그다음에 위초고 삼국 시대 그 초기 때 사람이고 본인 스스로가 효렴제도에 의해서 발탁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음서제도에서 다시 말해서 부모의 벼슬 때문에 부모가 대대로 사대부 집안이라 해서 발탁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시험제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두루두루 추천받아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때 한나라 때는 어떻게 추천했냐면 효와 청렴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선비를 발탁을 했는데요. 이 종효가 바로 효렴제도에 의해서 발탁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지난 앞에 있는 제5절에다가 뭐라고 하냐 견지아주면 호작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둔 거죠. 그 견지아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자, 유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효, 그 다음에 절도, 절개 요 개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탁받아서 이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저 영천 쪽에 사는 사람인데요. 지도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어디에 나오는 지도냐면은 사해진의 제8절 앞에 나오는 지도인데요. 350쪽, 그러니까 349쪽 뒤편에 보면 350쪽 지도 찾았나요? 사해진해라고 해서 거기가 위촉오 삼국시대의 그 지도를 나타냈습니다. 삼국시대의 지도가 되니까 이건 집에 가서 돋보기 놓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 위나라 저 위쪽으로는 황하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밑에 저쪽에 그 국경선이 하나 있는 쪽으로 밑으로는 장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저 위나라가 있고 위나라 위자는 보이죠? 자, 위나라 위자로 쭉 보이는데 그 밑으로 해서 조금 보면 허창이라라고 하는 거 혹시 보이나요? 저 뭐야 그 중국 간체자로 쓴 허자입니다. 거기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보면 잠깐만 제가 잊어버렸네. 그 영천이라고 하는 쪽에 허창 바로 오른쪽으로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영천이라고 쓴 게 있죠. 예, 바로 이 영천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낙양이라고 하는 그 위나라라고 하는 그 바로 밑으로 뭐냐면 황하강이 계속 흐르죠. 거기 보면은 낙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서쪽으로 가면 장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예, 장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북경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은 저쪽 위에 태양산 저쪽 뒤에 지금 이거는 옛날 지도가 되기 때문에 북경 개념이 지금 안 나오는데 예? 북경이 나와 있나요? 연경 그쪽이 나왔네. 자 위쪽에 있죠. 혹시 자 북경이라고 하는 예 그게 원래 연나라의 수도입니다. 연나라 그 춘추시대 때 연나라의 수도였던 지역이 바로 지금의 그 청나라의 북경이고 그 다음에 남경은 나와 있나요? 남경은 안 나와 있죠. 아래쪽에. 남경은 원래가 장강 아래쪽, 지금의 호남성 쪽에 있는 건데요. 남경은 바로 이제 그 명나라 때 수도입니다. 어쨌든 그 지도를 대강 머릿속에다 이제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효렴제도에 의해서 발탁 받아가지고 아까 그 영천 땅에서부터 지금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낙양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낙양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중에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했겠죠. 내가 앞으로 이제 나가서 벼슬을 해야 되는데 예로부터 이 중원 땅의 수도라고 하는 것, 도읍지라고 하는 것은 두 군데였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이 동서이경은 도화라라는 겁니다. 기존에 제가 이거는 쭉 계속 1번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 문장까지 운, 그죠? 운을 돌리기 위해서 여기다 맞춰서 앞 뒤에 있는 운 없는 걸로 이렇게 맞췄는데 실은 여기서부터 다시 전반부, 후반부로 잘라치면은요,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자문을 제가 전체 13절로 나눴고, 좀 더 크게 보자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출세하기 전, 출세하고 난 이후,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나누면 전혀 나눌 필요 없어요. 그죠? 도화는 동서이경이라 그러면은 경, 그 다음에 영으로 해서 이응, 운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보시고요. 그래서 도읍지인 화하는 그저 그러니까 동서이경, 동쪽과 서쪽에 있는 두 서울은 바로 도읍지인 화의 도읍지랄까 화하 도읍이라 이렇게 해도 이건 상관없는 거죠. 그럼 두 서울이 어디냐면은 장안과 그 다음에 낙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장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보통 서안이라고 하는 곳이 되고요.
자, 이쪽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은 원래 주나라 때의 수도입니다. 주나라 때의 서울이 있는 곳이었고, 주나라 때의 서울은 바로 문왕에 있는 바로 풍땅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로 되면서 무왕 때, 자, 무왕 때, 이거는 문왕 때, 그 다음에 무왕 때, 자, 어디로 천도하냐면 호경 땅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나라의 수도 그러면 두 개를 다 합쳐서 풍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주나라가 천자의 도가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춘추시대로 접어들죠. 춘추시대로 접어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국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전국시대 때 최후의 으뜸 패자가 누구냐면은 진나라가 되는 거죠. 이 주나라가 바로 서주에서 저기 이제 요때 당시 요 땅을 바로 뭐냐면 서쪽 지역 있다 그래서 저 주나라를 서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서주 지역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하느냐, 무왕이 돌아가시고 성왕 때 무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바로 저 동쪽에 있는 낙땅에, 그죠? 낙땅에 도읍지를 건설을 하는데 그것을 낙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 때냐면은 유왕여왕 때, 바로 유왕 때, 유왕이, 자, 이제 그 유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유명한 미녀 포사가 등장하는 때입니다. 정치를 그야말로 그 엉망으로 해가지고 실은 그 포사를 정식 왕비로 세우면서 자기의 본래 정식피, 다시 말해서 신나라의 공주를 패하고 심지어는 태자가 되는 의구까지를 패합니다. 의구까지를 패하니까 의구까지 패하고 어디로 가냐, 원래 자기네 땅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신나라 공주가 이쪽으로 가면서 태자까지 이쪽 지역으로 갑니다. 가니까 신나라의 군주가 가만히 있겠어요. 젖어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 딸을 왕비에서 패하고 더군다나 내 외손주 조금 있으면 천자가 될 외손주를 패해 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족속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유왕을 칩니다. 쳐서 죽여버려요.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의구를 다시 세자로 맞아 들여가지고 그 세우는 것이 이게 바로 평왕입니다. 바로 이 평왕 때 어디냐면은 낙읍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때부터 뭐냐면은 동주가 열리기, 동쪽에 주나라다 그래서 동주가 열리는 때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쓰는 거 우리 일반적 지도를 아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입니다. 일반적 지도는 북쪽이 위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동주시대와 지금 서주시대로 나누고 결국은 이때가 만약 힘이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는 거죠. 천재의 힘이 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하면은 춘추시대로 접어듭니다. 춘추시대로 접어들고 그 춘추시대를 지나서 나중에 그 어떤 나라가 진나라가 한나라, 조나라, 뭐예요? 위나라. 이렇게 나뉘어지는 시기가 바로 전국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전국시대가 되고 또 제나라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제나라가 강씨가 왕이 아닌 바로 전씨가, 그죠? 전씨가 바로 이 군주가 되는 시기를 바로 우리가 전국시대라 그럽니다. 이 전국시대의 최후의 패자, 이때 이렇게 세우는데 도와주고 마침내 제후가 되는 땅이 누구냐면 진나라입니다. 이때 진나라의 진나라 제후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요 진나라의 제후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천하를 통일을 하면서 이 진나라는 어디냐면은 낙읍, 호경 땅보다도 더 서쪽에 있어요. 여기 진나라가 조그마한, 그죠? 원래는 말을 참 잘 키워가지고 이 왕실에 그 말을 다루는 관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요때쯤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제후로 임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진나라가 점점 세력을 키워서 결국은 그죠? 두루두루 전국을 통일하면서 바로 풍땅과 호땅이 있는 바로 여기에다가 도읍지를 정합니다. 그것이 이름하여서 뭐냐면은 함양입니다. 위수의 남쪽에 있다 그래서 위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위수의 남쪽에 있다 그래서 위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진나라도 얼마 못 가서 망하죠. 망하고 그 땅에 뭐가 들어서느냐면은 한나라가 들어섭니다. 자,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함양이라라고 하는 이 땅을 뭐라고 한다? 장안이라 이렇게 이름을 고쳐요. 그죠? 서쪽이 되고 장안이 되고 한나라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나라를 세우고 나중에 후한이 생겨나는 거죠. 그 후한이 나왔을 때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하면은 낙양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서안과 그러니까 장안과 낙양 땅이라고 하는 곳은 나중에 읍했던 것이 나중에 양로로 이렇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낙수의 남쪽이라 그래서 장안 땅과 낙양이라고 하는 곳은 역대 중국의 왕조의 바로 수도로 계속 이어졌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남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남경이라고 하는 곳은 자 이제 그 나중에 당나라 망하고 그 다음에 송나라 들어서죠. 원나라 끝나고 아까 송나라 들어서서 송나가 남쪽으로 그죠? 남쪽으로 천도를 하는데 바로 송나라의 수도가 바로 남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어서는 나라가 누구냐면 명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의 수도 남경이 되고 나중에 명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청나라가 들어서는 거죠. 이 바로 청나라의 수도가 이름하여서 바로 북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왕조의 4개 도읍지는 바로 장안과 낙양, 그 다음에 남경과 북경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그 두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장안과 낙양이에요. 오늘날 장안은 보통 서안이라고 이렇게 서쪽 서안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서 동서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는 지금 후한 때가 되는 거죠. 지은 사람이 후한이기 때문에 바로 장안과 낙양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 도읍지, 화하의 도읍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화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가리키냐면 중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중국을 왜 화하라고 하느냐면은 자 화하 또는 뭐냐면 중화라고도 표현하죠. 중화 또는 화하. 지난번 10월 말에 우리가 그 중국 여행 갔던 곳이 바로 요 지역이에요. 낙양하고 요 장안 요 두 도시를 왔다 갔다 했는데 바로 이 장안에서 그 다음에 낙양으로 가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은 자 우리가 중국의 기본적인 5악이 있는 거죠. 중국의 5악이 정해지는 것은 언제 때냐면 요순임금 때 바로 치수 사업을 하면서 우가 각 지역을 쭉 바로 구주우적이라고 해서 나중에 저 뒤에 나옵니다. 우가 치수 사업을 하면서 강을 중심으로서 산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의 경계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의 중요한 산들을 뭐냐면 5악으로 이렇게 정하는데요. 바로 이 장안의 동쪽, 그 다음에 낙양의 서쪽에 있는 그 산을 바로 뭐냐면 제일 높은 산이 바로 화산입니다. 바로 서악이 되는 거죠. 서악이 되고 그 다음에 낙양에 있는 그죠? 낙양에서 약간 동쪽으로 뭐가 있느냐면은 숭산이 있습니다. 자 숭산이라고 자 이렇게 쓰죠. 숭산이 바로 중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 동쪽으로 산동성 바로 곡부 옛날 노나라 지역에 뭐가 있냐면 바로 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악이 되는 거죠. 동악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북경 땅에 있는 자 북경 땅에 저 위쪽에 옆으로 보면 태행산이 있습니다. 태양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태양산 있는 곳이 바로 항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호남성종 장강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뭐가 있느냐면은 남경 쪽 이쪽이죠. 형산이라고 하는 바로 남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바로 5악이 되는 거죠. 참고 삼아서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자 다음에 설명 안 드릴게요. 자, 노풀꽃의 숭산 그러면 우리가 노풀 숭자를 뭘로 쓰느냐면은 마루종자의 종이라고 보통 씁니다. 그런데 이 숭산에 대해서는 마루종자를 쓰지 않고 노풀꽃자를 씁니다. 간혹가다 이걸 쓰기도 하는데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보시면 돼요. 자, 마루라고 하는 마루종자는 뭐예요? 제일 높은 거죠. 다시 말해서 제일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종묘, 뭐 종가, 종주라고 하는 건 최고의 으뜸 개념입니다. 그럼 자, 이 5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대표하는 다 으뜸의 산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으뜸은 누구냐면은 가운데가 되는 중악이 되겠죠. 그런데 중악이 그래 실질적으로 으뜸은 으뜸이지만은 산이다 그러면 산은 뭘 가지고 나타나는 거냐면 산은 높이를 가지고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산은 높이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5악 가운데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면은 제일 높은 산이 제일 종주가 되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게 최고로 높으니까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면은 화산입니다.
화산이 5학 가운데 2415m가 됩니다. 최고로 높고 제일 낮은 산이 형산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제일 높은 산이 화산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모든 5학의 제일 종주는 누구냐면 종이 되는 것은 화산이 되겠죠. 물론 중국에서 최고로 높은 산은 어디예요? 예? 에베레스트 맞나요? 저 히말라야가 이제 중국 땅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쪽이 6천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5학 가운데 이렇게 기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산이 실제 산으로 표현하자면 최고의 으뜸이 되니까 종자를 써야 됩니다. 다만 신분상으로 이제 산도 신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신분 가운데 신분이 최고 높은 게 누구예요? 가운데 중앙에 자리 잡은 임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분이 제일 고위직이다. 그래서 이 높을 고자를 쓴 숭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5학 속에서 중국의 땅, 지금 이 역대 중국의 이 땅들, 나중에 송나라, 명나라, 뭐 청나라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가 요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요 둘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뭘 중심으로 해서 화산입니다. 그래서 화산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한 두 나라, 그래서 보통 중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화하라고도 표현하죠. 중화라고 하고 화하라고 할 때는 다소 이게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제가 이번 답사기 써놓으면서 이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중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자 이렇게 해서 태산으로 이렇게 지금 이쪽이 동쪽이 돼 있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하느냐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 다음에 저기 동남아 쪽 전부 다 무슨 문화냐면 세계 4대 문명인 바로 뭐예요? 황하 문명입니다. 자, 황하 문명을 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황하 문명을 거점으로 해서 황하 문명, 자, 이 문명이다라고 우리 문명이라고 표현합니다. 황하 문명인데요. 문명이라고 하는 말은 주역 속에 이미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아주 그 문화가 굉장히 밝게 잘 빛났고 나중에 이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전파가 돼서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의 선후관계가 이렇게 되는데요. 황하 문명이 꽃피운 곳이 바로 뭐냐면 황하강 지류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순임금이죠. 요순임금이 있었던 바로 이 시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쪽에 무슨 무슨 문화? 홍산 문화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순 시기에 이때 이룩해놓은 문화가 바로 황하 문명입니다. 이때 이미 음양오행 사상이 다 확립이 되는 겁니다. 음양오행 사상이라는 것에 자, 입각을 해서 모든 그 통치를 여기서 다 해나가는 거죠. 통치뿐만 아니라 뭐 모든 그 건축물이나 뭐 등등등등이 전부 다 이 영향권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쪽에서 자, 요임금, 순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라, 은나라, 그죠? 하나라, 은나라까지. 자, 요순 뒤로 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은나라까지가 바로 황하 문명권, 그러니까 황하 유역에서 이렇게 해서 황하강 하류에서 이렇게 발달이 되다가 나중에 은나라가 망하면서 어떻게 되냐, 권력이 서쪽에 있는 주나라로 옮겨갑니다. 그죠? 주나라로 옮겨가면서 바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둘 사이에서 다시 말해서 장안과 그 다음에 낙양 요 둘 사이에서 새로운 중국 문화가 꽃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뭐라고 한다? 중화, 문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문화라고 해야 되겠죠. 중화문화. 그런데 중화문화 그러면 오로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를 하냐, 뭐 순장도 시키고 좀 대단히 강포한 정치들을 조금 많이 키우는데, 그런데 이렇게만 하자니 중국이 뭔가 그저 전통이라는 게 좀 단절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그래도 그저 이 황하 문명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어받은 나라다라고 하는 붙이려면 뭐냐면 하나하나의 그 하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하 문명을 기본으로 하여서 중화 문화를 꽃피웠다라고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한다? 화하 문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과 문화라고 쓸 때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기행문 제일 첫 번째 부분에다가 제가 이거는 두루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했고 화인데, 자, 배망멸락 부의거경이라. 그런데 두 도읍지를 보니까 자, 두 도읍지가 전부 다 뭐냐면은 이게 전부 다 어쨌든 황하강 유역이에요.
황하강의 지류인데, 자, 뒤로는 망산을 뒤로 하고, 그 다음에 낙수를 면하고, 그 다음에 위수에 떠 있는 듯, 경수에 거처한 듯, 웅거한 듯,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지도를, 중국 지도를 잘 보면 참 좋은데. 그러면은, 아까 지금 낙양 그랬죠? 낙양 어디로 갔냐? 여기 아까 낙양이었죠? 황하강 지류에, 자, 낙극 그랬으니까, 낙수가 요 밑으로 요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은, 낙수의 어느 쪽? 이쪽이 북쪽이니까, 그러면은 남쪽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낙수의, 여기 밑으로 흐르는 낙수, 요 밑쪽인가요? 그 아래쪽으로 낙양이라는 것이 서 있습니다. 낙양. 지금 요 밑인가요? 제가 지금 요 아래쪽인가? 낙수가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흐르는데요. 그 낙수의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북쪽이다 그러니까 여기 북쪽은 아래쪽이 되겠죠. 그 뒤쪽으로 뭐냐면 북망산이 있습니다. 북쪽이다 그러면 망산 자체가 죽은 자의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고그룹자가 되는 거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안내인한테 낙양 갔을 때 북망산이 어디예요? 물어봤더니 모르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북자를 붙이면 안 되겠다 해서 망산이 어디입니까? 망산이 어디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기는 좀 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수의 북쪽에 있는, 그래서 여기는 배망멸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로 낙양 땅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부의거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위수에 떠 있는 듯. 이제 북쪽에 지금 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다. 자, 우리가 북쪽이 여기죠. 지금 이 지도로는 그죠? 북쪽이니까. 자, 위수가 위쪽으로 이렇게 있고, 아까 이렇게 막 위수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위수에 떠 있는 듯 그러면은 이 지도를 거꾸로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에요? 여기가 장안. 그럼 장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수에 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봐는 거죠. 항상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위수가 어디로 흐르냐면 북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장안이 그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수에 떠 있는 듯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경수가 막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수에 이렇게 기댄 듯 하는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수에 떠 있는 듯, 경수에 거처한 듯, 그러면은 요거는 어디다? 장안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기 쉽죠? 음양관계 이렇게 배우면은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양은 동쪽이죠? 그죠? 아니다, 편안하다라고, 오고래도록 편안하다는 건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 되는 거죠? 생성의 원리로 보는 것이 되고, 동쪽은 아침이 되고, 서쪽은 어떻게 된다? 저녁이 되니까 길고, 저녁이 되면 쉰다니까 당연히 서쪽 이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락궁 그럴 때 장락궁이 어디예요? 같은 궁궐내에서도 서쪽에다가 이렇게 짓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도 자 분간을 해서 한문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글자 자체에 다 뜻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갖고도 아직 동쪽인지 서쪽인지 구별 못하면은 아니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자 인문지리를 통해서 보는 일단 지도의 지리의 위치를 표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 장안까지 다 갔겠죠. 장안까지 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로 표현하자면은 어디로 오냐면 내가 그야말로 정말 경상도 영천에서 올라왔다 갑시다. 이제 걸어서 올라왔던 말을 타고 왔던 터덕터덕해서 문경세제 건너가지고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개성에도 있었고 한양에도 있었고 해가면서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오고 보니까 여기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한수에 어떻게 떠 있는 듯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한수가 남쪽이니까 한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고 있는 건가요? 물이 이고 있으면 떨어지는 식이 되니까 역시 떠 있는 듯 하면 될 것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먼저 전체 서울을 조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높은 곳 어디 올라갈까요? 남산에 올라가서 저 북쪽으로 봤더니 어떻게 돼요?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 창덕궁이라고 궁궐이 쫙 보일 거 아니에요. 그 궁궐이 마치 어떻게 돼? 빼곡하게 소반 위에, 그죠? 빼곡하게 가득 찬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누관이라라고 하는 것은 궁궐 내에 궁궐에서 원래는 천문 관측기구입니다. 천문 관측소인데 그래서 단을 높게 만들죠. 단을 높게 보고 밤에는 천문을 관측하고
낮에는 필요할 때는 뭐 하면 되겠어요? 임금님이 잔치, 연회를 베푸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관대의 모습이 건물 가운데 가장 우뚝 서 있는 것이 누관대니까 누관대가 바로 뭐냐면 나르는 듯, 그 다음에 말이 깜짝 놀라서 힝 튀는 듯, 그래서 아주 지붕이 굉장히 호사스럽게 꾸며져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높고도 높은 건물을 이와 같이 표현했죠. 그리고 이제 전체 모습을 조망을 하고 이제 다시 내려와서 더덜 어디까지 궁궐 앞까지 가겠죠. 광화문 앞에 다 가가지고 많이 문을 봤더니 그 문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림들이 있죠. 무슨 그림이 있던가요? 남쪽이니까 남주작이었죠. 주작에 그림이 있고 가운데로는 주작 그림인데 또 좌우 양쪽으로 뭐가 기린 같은 게 있죠. 기린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그림들이 그죠? 또 도사, 금수라, 짐승들이 새와 짐승들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라고 하는 것은 주작이 되는 거죠. 짐승 그러면은 기린이 될 것이고 그렇게 그려져 있고 또 자세하게 봤더니 현판이나 그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죠. 또 뭐 이제 그 우리가 뭐죠? 이거 뭐죠? 석가래 끝에 보면 그림도 있죠. 뭐 무슨 그림? 연꽃 문양도 있고 현판이라고 해서 현판 주변으로 보면은 또 뭐 여러 가지 뭐 파초무늬도 있고 책무늬도 있고 뭐 고리무늬도 있고 그거예요. 그래서 화채설령이라 여러 가지 신선과 신령스러운 것들이 알록달록 그림으로 그려져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궁궐 문을 통과하고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건물마다 다시 기기묘묘한 여러 가지 신령스러운 그림들이 들어가 있겠죠. 대체로 뭐 이제 십장생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나래가 오래도록 번영하라 그러면서 이런 고리 문양 등, 그 다음에 무신문양, 무신무종 문양 뭐 등등등등이 쭉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으로 지금 나는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보자면 오리엔테이션 하러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궁궐 렌즈 처음 들어와서 오리엔테이션 하니까 이곳저곳 지금 둘러보게 되는 겁니다. 옆으로 봤더니 병사반기하고 갑장대형이라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온 뭐예요? 그 조정의 관리들이 새로 지금 임명돼 들어왔으니까 뭔가 좀 잔치도 베푸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뭐 이제 잔치하는 모습으로도 표현하는데요. 일단은 병사 그러면은 남쪽으로 난 집이죠. 남쪽에 있는 집이 양쪽 옆으로 열려져 있고 라고 하는 것은 자 항상 뭐냐면 군주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임금이 정사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병사다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남쪽에 있는 거니까 이 병사는 향이 어느 향이다? 북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관리자들이 대기하면서 이제 아니면 임금한테 뭐 결제를 받기 위해서 순서대로 기다리는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그 다음에 앞에도 있고 또 옆으로도 쭉 있죠. 이렇게 해서 옆으로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갑장대형이라 그래서 저 임금님이 계신 곳을 가만히 봤더니 또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드리워져 있더라. 이제 중국은 주로 휘장으로 했고 우리는 임금님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더라. 항상 임금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 뒤편에는 뭐가 있다? 예, 1월 5학 병. 그죠? 1월 5학이 그려져 있는 바로 병풍 또는 뭐 그림이라 해도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건 중국문하고 우리문하고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1월 5학도는 꼭 우리한테만 있어요. 중국에는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1월 5학 그랬더니 또 뭐예요? 요즘에는 안 그러겠죠. 옛날에는 그 안내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해와 다른 임금과 왕비를 상징하고 왈랄랄랄랄 됩니다. 전혀 아니죠. 바로 음양과 오행의 이치에 의거해서 천하를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양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산에서부터 또 뭐냐 물줄기가 두 개가 쫙 내려오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쪽에서 흘러서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흘러나가면서 천하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뭐로 돼 있냐면 온통 조수, 물들이 줄렁줄렁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조수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느냐. 이건 조정안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니죠. 물이 두루두루 흘러서 온 나라 백성들이 임금님의 덕택에 뭐한다? 푹 묻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음양오행을 공부하시면 거기까지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 따로 그것 따로 놀면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공부는 하나만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익혀두면 우리가 하나 그러면 어디까지 공부하라 그랬어요? 하나 하면은 열 하고 펼 줄을 알아야 되죠. 10가지 다 알았으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지금 시대는 이러이러하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펼쳐야겠다까지 나가면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펼쳐져 나갑니다. 펼쳐져 나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궁궐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관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 문장이죠. 뭐라고 돼 있던가요? 가장 마지막 문장에 여기 보면은 자, 그 관리들을 봤더니 세록치부하니 65절이죠. 세록치부하니 거가 비경이라 대대로 그저 녹을 받고 참으로 그저 그 화려하면서도 부귀하니 그 다음에 부귀하고 부유하니 수레와 말들도 살찌고 참 경쾌하게 잘 달리더라.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어떻게 한다? 책공무시라고 륵비강명이라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공이 있으면은 책이다 그런 공을 쭉 기록하기 때문에 나도 바로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힘쓸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두루 나라의 비석에 그저 새겨져 가지고 자손만대까지 내 이름이 빛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제7절에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역사적으로 본받아야 될 신하들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7절이 명신열전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 나는 어떠한 그 신하가 돼야 되겠다. 딱 그 마음을 먹고 나서 이제 일에 임하는 거죠. 일에 임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땅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바로 국토지리, 인문지리적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건데 그것이 8절의 사해지내입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나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그저 다 뭐냐면 이 땅덩어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 이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땅인지를 쭉 살펴보는 것이 바로 사해지내고요. 그러다가 자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 계속 누려야 되겠다? 아니죠. 아까 그 수진지만하고 호작잠 아니 뭐였죠? 견지아주면 호작잠이라라고 하는 이 뜻을 변하면 안 되죠. 수진지만이라 그랬습니다. 충물의이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진지만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마정에 불의한 짓을 보거나 할 경우 그 다음 불의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러갈 때 물러갈 줄 아는 그죠? 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고위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 진퇴지절이라고 해서 관리로서의 그 자세를 구절에 두었고 그러다가 물러가면은 그저 벼슬하는 사람이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녹도 없고 가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빈낙도의 삶을 그 다음에 그리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금 발탁받아서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만두고 나옵니다. 워낙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동안 평생토록 내가 이 관직에 종사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 제대로 만나고 인사 못했던 사람들 쭉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모습이 향용오복입니다. 그래 쭉 잔치하고 집안에 이제 내가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집안의 모든 일들 장자로서 내가 맡았던 집안 일들을 전부 다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 정리하는 것이 마지막에 수인사 대천명에 해당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도 하죠.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문이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종효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 개인 일생을 바로 역사적인 그 사건 속에다 담아가지고 쭉 노래를 한 그 시이기 때문에 서사시라고 표현했고 뭐냐면 사망 오제 시기부터 지금 자기가 발담고 있는 현실까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래서 대서사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일이 다 공부하려면 몇 년 걸려도 실은 이거 하기 힘든 거죠. 왜 사서상경 다 공부해야 되고 역사 지리까지 다 공부해야 되니까 일단은 짤막짤막하게만이라도 전체적인 상을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파자해가면서 봅니다. 자, 동서 이미 공부 다 했죠? 다 했는데 간략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설문해자에선 동은 동녀라 그랬습니다. 설문해자에 거기 아마 빠졌을 건데 동은 동녀라 이렇게 동쪽이 움직임이래. 우리가 발음이 같으면은 대체로 뜻도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쪽을 움직인다라고 한 것은 이미 우리 공부 다 했습니다. 선천팔계방에도 후천팔계방에도 다 공부하셨죠. 동쪽을 뭐라 하냐면 진목이라 그랬습니다. 우레 진자죠. 자, 다시 말해서 우레라고 하는 것은 자 우레
진이라고 표현했고, 자, 우레뢰라고 할 때는, 자, 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레가 되고, 이거의 괴명은 바로 요 진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땅 속에서, 원래 그죠? 땅인데 땅 속으로 뭐냐면 하늘하고 자기가 하늘 기운이 양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양은 뭐냐면 양동이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땅 속으로 흔들흔들한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와서 뢰라고 하는 땅 속으로 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비가 들어가면은 이 비가 뭐냐면 따뜻한 봄비가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땅 속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씨앗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죠. 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올해 진 할 때 진짜는 언제 오는 비예요? 음력 3월에 오는 비가 되는 거죠. 진월. 그죠? 진월에 오는 비이기 때문에 진월에면 저 땅 속에 있던 그 속에서 뿌리들이 그죠? 양기운을 받아서 지금 꿈틀꿈틀꿈틀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래 그랬더니 뭘로만 생각한다? 천둥번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땅 속에서 흔들흔들하는 3월에 봄비가 내리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지금 음력 2월이기는 하지만은요, 이미 땅 속에서는 꿈틀꿈틀 하는 거죠. 갑탁하고, 그죠? 을하고 하는 것이 여기가 나고, 이때 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바로 묘방, 지지상으로는 묘가 된다 그랬습니다. 좌우 양쪽으로 천간이 이렇게 배치되는 것, 이것도 천간지지 24방위 할 때 이미 공부 다 했으니까 잊어버렸으면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동은동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다 일어나는 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럼 동 개념은 바로 동방목의 개념이 되겠죠. 동방목, 봄이 될 수도 있고 아침이 해가 나무에 걸려있는 게 아니죠. 라고만, 그러니까 해가 또 나무에 걸려있죠. 라고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서쪽으로, 서산으로 넘어갈 때도 해가 걸려있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방목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동방목에 양기운이 지금 요만큼 올라온 것을 표현한 거죠. 양기운이 중간쯤 올라온 것을 표현한 글자라 이렇게 해야 맞지. 해가 동쪽에 그저 산에 나무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쪽 산에 걸려 있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거잖아요. 자, 그래서 동일하라고 하는 것은 동방목, 그죠? 우리가 오행 개념으로 할 때 동방목 아침에 또 그저 해가 중턱에 이렇게 걸려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되고 떠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서쪽이다라고 할 때 서방 선역 서자는 새가 그죠? 새가 이렇게 둥지로 깃든 모습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문회자에서는. 왜냐하면은 저녁이 되면 새는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이라고 할 때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저녁이 되면 다시 어떻게 된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둥지로 돌아와서 둥지 속에 깃들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선역 서자입니다. 또한 뭐냐면 땅속으로 양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둠이 이렇게 내리 깔리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동과 서라고 하는 글자는 바로 음양이 그죠? 양기운이 점차 높아지는 것. 그 다음에 음기운이 그죠? 많아지는 것. 다시 말해 양기운이 쓰러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가 바로 동서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음을 나타낸 글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이자 숫자는 이미 앞에서 무수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 생략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음양과 그 다음에 오행의 이치를 다루면서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생성의 원리를 가지고 다뤄냈죠. 자, 생수와 성수 개념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1, 2, 3, 4, 5라고 하는 생수와 그 다음에 6, 7, 8, 9, 10이라는 성수가 만나서 1, 6수, 2, 7화, 3, 8목, 4, 5, 0, 50토에서 오행을 생성하는 이치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신 분 찾아서 공부하십시오. 앞에 이미 부수에서도 설명을 자세히 했을 겁니다. 자, 다만 자, 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부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라 그러면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을 표현하는 거죠. 또 하늘과 땅을 다 포함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땅 속에 양기운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나온 순서로는 하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땅이 나오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 포함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다? 두터운 땅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은 하늘은 그대로 이거 자체가
양부호가 그대로 일자가 되고, 왜냐하면 양부호 자체가 만물을 덮는 숫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만물을 덮어서 음양의 기운을 내려주면 그 음양의 기운을 받는 것이 바로 땅의 모습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얄팍하면 받을 수 있어요. 가슴이 얄팍하면 받을 수 있어요. 가슴이 좀 더워야 두루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땅의 후중함을 표현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써서 그대로 이를 표현합니다. 두 번째라는 뜻도 되고 후중한 땅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터운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 만물을 다 싣고, 실을 수도 있고 속에 있던 싹들을 요 속에다 다 배양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이렇게 키워내는 그저 흙의 모습을 담아낸 글자입니다. 여기는 두이자, 두 번째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기운이 일단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가 사는 땅은 이걸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방 속에 뭐가 들어오냐? 하늘의 기운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요 식이 돼.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이렇게 나오면은 1하고 그 다음에 2 하면은 두 번째가 위로 가는 거죠. 1을 하고 2 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게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화가 되고. 왜? 물 기운은 차갑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으로 적절히 따뜻하게 해야만이 뭐가 돼요? 생하는 거죠. 그래서 3이 이렇게 되는 거죠. 3 하니까 그 다음에 천지인 삼재가 되니까 끼리끼리 유유상종하게 되는 거죠. 그게 4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 음양의 조합을 해서 오용십작의 원리가 되는, 5가 가운데서 이렇게 주관을 하고 5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1을 더했더니 여기가 6이 되고, 어차피 설명이 들어가네요. 5 했더니 2하고 7이 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돼서 3이 되고 8이 되고 이렇게 돼서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듭거듭 하면서 10해서 16 뭐예요? 16의 수, 27의 화, 38의 목, 49의 금, 50의 토라고 하는 오행이치의 생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 2라고 할 때 2는 바로 불이 뭐 하는 숫자다, 또 생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그죠? 2에서 불이 생하고 어디에서 7에서 성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어디다 써먹을지는 곳곳에 숨어 있으면서 나타나니까요. 자, 이거 어거지로 외우시면 안 되죠, 이것도. 그죠? 하늘이라는 것이 저 위에만 있으면 안 되고 하늘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땅에서 뭔가를 키워나갈 수가 있으니까 2가 되고, 그리고 3이 되고 4가 되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동남 서북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구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니까 그건 항상 머리 잘 써가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경자도 무수히 설명했죠. 자, 서울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냐면은 도읍지, 다시 말해 도읍지인데, 도읍지는 도읍지더라. 자 이렇게 보이는 서울이랑 원래가 어디 위에다가 언덕 위에 지은 집이다, 산 위에다가 지은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산 위에다가 자 큰 궁궐을 산 위에다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방비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다 궁궐을 짓고 그 다음에 해자를 파고, 먼저 성벽을 둘러야 되겠죠. 해자를 파고 한 밑에서 이렇게 보이면은 저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층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광화문 하더라도 물루가 있으니까 물루만 보이고 밑에는 어떻게 돼요? 눈부셔서 안 보이죠. 왜요, 선생님? 밤중에는요. 밤중에는 다 불 끄고 자는데요. 그죠? 한낮에 이렇게 보는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 동이족이 수도를 산성에 짓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뭐라고 한다? 자, 서늘할 양자를 보십시오. 서울물이 찹니다. 찬 이유는 뭐예요? 냉장고가 발달해서 자, 높은 산에서 나오는 물은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건 높은 곳이 되고, 그래서 빛난다라고 할 때는 그저 해가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되고, 옆에는 당연히 그림자지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문화가 그저 문명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간다라는 의미에서 영향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그림자라는 뜻은 바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것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울경자 요 밑에 있는 작을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광자의 그 위에 있는 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읍화라고 할 때 도읍지, 이놈저놈이죠. 놈자자가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이 글자는 고을읍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저놈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 왜냐하면 저 시골이라고 하는 것은 들판이라고 하는 건 주로 농부들이 사는 데죠.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외국에서 온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 등등등등 어쨌든 이놈 저놈이 다 모여서 사는 고을에서 도읍이 되고요. 읍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적은 바로 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또 달리 표현하면 이놈 저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나라에 뭐가 있다? 종묘사직. 종묘사직이 있는 곳이 바로 다시 말해서 나라의 도성, 임금님이 계시는 성, 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종묘사직이 있는 곳이 바로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읍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가 되고 이러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 우리가 읍성 개념이 있죠. 해미읍성, 나간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조금 더 깊이는 뭐냐면은 그 기본 단위는 있습니다. 정이 모이고 모여서 제일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도가 되는데요. 읍이다, 도, 그 다음에 나오는군요. 읍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입구자에다가 여기 보면 뱀파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작게 시작한 것이 자, 일정이라고 하는 건 구부가 되는 거죠. 자, 아홉 집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살고 이것이 4개가 되면은 4배가 되면 사정이 되죠. 사정이 바로 어떻게 된다? 읍이 되나요? 읍이 되고 읍이 4개가 되면은 구가 되고 구가 4개가 되면은 현이 되고 현이 4개가 되면 아마 도 이렇게 해서 쭉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행정 단위를 표현하는 것이 되고 시대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씩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만 참조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은 어쨌든 어디서 나온다? 정전법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이 4개가 모인 것이 기본적인 읍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을이 조금 커지면 그걸 다 뭐냐 우리가 읍 단위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화자는 꽃필 화자 또는 화려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나무에 자 꽃이 펴서 열매 맺는 것은 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풀이 되고 밑에 보면 여기 나무의 그 개념인데 나무의 줄기에서 열매가 익으면은 다 이어서 이렇게 열십이죠. 열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열십이라 할 때 열은 뭐예요? 열다. 열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두루 열매가 다 맺힌 이 모습이 화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산에서 나온 그 단어이기는 하지만은요. 어쨌든 자, 그 꽃 피고 열매 맺는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름 하자라고 할 때 여름하는 여기도 표현했지만은 자 어디냐 여름이라고 하는 건 양기운이 제일 위죠. 양기운이 내 머리 위에서 코니까 머리 위에서 지끈지끈 내리쬐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걸음이 느릿느릿해진다라고 하는 천천히 걸을 쇠자가 바로 여름 하자입니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더워서 모든 것이 참 더디게 이루어지는 때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가 장안과 바로 그 낙양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는 자 배망렬락이라 그랬습니다. 북망산의 망산이 되는 거죠. 그 망산은 언제냐면 당나라 때 백제가 멸망을 하고 잡혀간 바로 의자왕과 왕자 풍이 묻힌 곳도 북망산입니다. 저 공주인가요? 부영가 가보면은 북망산에서 퍼온 흙이 좀 있죠. 그걸 가지고 그 가묘를 백제 그 왕자 풍의 가묘인가요? 그 가묘를 거기다 만들기도 했는데요. 북망산 우리가 노래 보면은 뭐 죽어서 뭐 북망산에 간다 그러는데 북망산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요? 우리가 저기 현충원에 아무나 가나요? 저 북망산은 이름하여서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북망산입니다. 자, 어쨌든 자 북자 등배자의 배라고 하는 그 글자가 이미 북녘북자라고 하는 글자가 뭐예요? 사람이 서로 간에 등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육달월자를 써서 등배 다시 말해서 황하문명권의 기본적인 모든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은 등지고 남쪽은 남향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망이라고 할 때 망자는 망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없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 글자는 뭐냐면 들립자의 요런 이게 원글자입니다. 자, 산속으로 들어간다. 은미한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그 다음에
없어졌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자,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망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망자 개념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고을읍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공동묘지를 표현할 때 쓰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얼굴면자 아까 설명드렸죠. 자, 얼굴면 양쪽 볼과 머리. 일자라고 썼을 때는 일은 바로 하늘을 표현하기도 하죠. 일은 바로 그래서 둥근 머리에 바로 얼굴이 있는데 얼굴에 양볼이 되고 잘 보면 여기에 바로 코를 뜻하는 스스로 자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수라고 할 때 낙수는 자, 이 지류 개념이죠. 물이 각각 합친다라는 그죠? 그 이제 낙기랑 지류 개념을 나타내는 거. 다시 말해서 하수의 지류 개념이니까 우리가 보통 낙수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지금 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왜냐하면 우리가 황하 이렇게 표현하죠. 황은 하라 표현하고 양자강은 지금 뭐라면 강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낙수 그럼 마치 장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장강 또는 강수 또는 옛날에 양자강 이렇게 표현하죠. 참 쓰는 말들 많네요. 양자 이걸로 쓰던가요? 양자강, 양스강 하니까 자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수 그럼 마치 요걸 뜻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엔 또 뭐라고 하면 낙하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냥 뭐 참조 삼아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의거경이라 해서 부자는 뜰부자입니다. 물수자에다가 뭐냐 미들부자 썼죠. 미들부자의 부자는 뭐냐면 손톱조자에다가 아들자자입니다. 어미새가 알을 부화를 시키기 위해서 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발로 계속 알을 굴리죠. 그 품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절대적인 믿음을 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체가 되는 믿음을 부라 그랬고 이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항상 믿음은 뭘로 확인해요? 말로 확인하잖아요. 근데 막상 말은 해놨는데 말하는 게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경우도 많죠. 왜? 보이지 않는 그 여러 가지 행동거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용이 되고 믿음의 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에 뜨려면은 뭐 수영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중간에 배우는 사람들 참 물 못 믿죠. 세상에 못 믿을 게 물이에요. 왜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쭉 빠지잖아요. 그죠? 얼마나 겁나요? 빠지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는데. 그래서 막 허우적대면 될수록 허우적대다가 힘을 주는 거죠. 빠져나오려고 힘은 주면 줄수록 더욱더 꼭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게 포기하면 돼요. 근데 참 포기가 안 되죠. 참 사람이 사는 거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포기하고 모든 몸에 힘을 쫙 빼면 어떻게 된다? 쫙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참 그거 하기 힘들어요. 거기까지 깨닫기가 참 쉬운 게 아니죠. 거의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뭐냐면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집에 불났다. 저 높은 데서 딴 사람이 떨어져라 하면 떨어져요. 엄마가 떨어져라 그러면 엄마가 받아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 애기는. 그냥 두말할 거 다치건 말건 떨어집니다. 그게 그만큼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믿음이 있어야 뜰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이 믿음 정도는. 수영 잘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중간에 배워보세요. 이거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근데 그때 딱 체념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죠. 만약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 바다를 건넌다, 사고가 났다, 떴다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하게 포기하면 되는데 그때도 포기 못해요. 살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참 그게 그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위수라고 할 때 위자는요 밥통 위자입니다. 자, 위수하고 경수가 있는데요. 잘 보면은 밥통이는 뭐예요? 중앙토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여기를 신장으로 표현할 때 중앙토가 뭐냐면은 장부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비장이죠. 비장 우리가 12지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꽝꽝 가운데 숨어 있어서 잘 안 나타나죠. 그래서 만약에 비장에 뭐 병이 났다 그러면 살기가 힘들다 이런 겁니다. 이 비장하고 이게 양장부가 되고 비장하고 짝하는 것이 바로 위장입니다. 둘 다가 중앙토의 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토가 되니까 가운데 이거 밥전자 있죠?
중앙토에 붙어 있는 장부에서 육달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밥통이 이제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비가 상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비 상하면 밥도 못 먹는 거잖아요. 중앙토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위인데, 그래서 위수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이렇게 중심, 그 가운데로 흐르는 물이라는 개념인데요. 천천히 흐른다 이 소리가 되겠죠. 가운데 한복판이니까 천천히 흐르는 물. 천천히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지저분하게 많이 이렇게 흙들을 휩싸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경수 그럴 때 경자는 뭐냐면은 지하수 경자입니다. 땅 속에 원래는 자, 이 땅 속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 경자가 되고요. 그래서 지하수는 물이 그 땅 속에 좁은 데로 흘러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걸을 경자, 골목길 경이라고 저렇게 쓰는 글자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 물은 물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세죠. 물살이 오랜 세월 동안 세게 흐르면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히 맑죠. 그래서 경수는 맑은 물이 되고 위수는 탁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수와 경수, 경위가 분명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경위가 분명하다 그러면 맑고 탁한 것이 분명하게 나눠진다 그랬는데 이것도 제 이번에 그 답사기에 맨 첫 번째 거에 요 두 개의 물 찍어놓은 사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저는 가진 않았는데 기가 막힌 아주 파란 물하고 완전히 그 누런 흙탕물이 딱 섞이는데 이게 두 지점이 만나는데 낙양 쪽에서 한 1km 정도 더 동쪽으로 가서 이게 만납니다. 만나는 그 지점이 이른바 두 개가 딱 만나가지고 더 한 1km 정도 흐르다가 나중에 화화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위수하고 경수. 그 다음에 거자라고 하는 글자, 거처한다라고 하는 것, 인거하는 것은 바로 누가 누구를 제압했느냐면은 우리가 거점 확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거점 확보는 그러니까 손으로 잡았다라는 뜻이 되고, 자, 위에가 범호자가 되는 거죠. 자, 산중의 왕이, 산중에서 힘센 놈들이 위한 범입니다. 그놈도 못지않게 우리 산하에서 많이 보는 것이 누구냐면은 멧돼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멧돼지가 누구한테 무릎 꿇은 거예요? 범한테. 그래서 천하의 그저 이 산중의 왕은 바로 범이 다 점거했다라고 할 때 이걸 표현한 글자네요. 자, 그 다음에 궁전반우라고 누관비경이라고 해서 궁궐, 집궁자의 궁이라고 하는 것. 자, 궁은 모든 집은 다 궁이죠. 운영궁도 궁이고 우리 앞에서 그 뭐였던가요? 해와 달 표현할 때 월은 권ля라라고 했던 거 있어요. 빠지다. 근데 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궁궐이 있으면은 여기 광화문이 있고 광화문 요렇게 해서 여기 물로에서 두루두루 사방을 봐야 되는데 옆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옆은 내가 이렇게 돌려서 보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보이니까 백미러를 뒀죠. 양쪽에. 그 백미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권입니다. 다른 집에는 있을 수가 없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궁궐을 표현할 때 우리가 권이라고 표현하지 스스로가 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격을 낮추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요즘에도 하나요? 서울시에서 무슨 뭐 음악회 하는데 뭐 이제 옛날 시장이 그랬었죠. 그러면 이거 뭐냐? 스스로 이미 이제 조선은 어쨌든 황제국가도 선포를 했지만은 궁이라고 표현하는 순간에 뭐다? 나는 그냥 이왕과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뭐예요? 천황에 복속된 기구다. 이렇게 되고 또 그 그림도 좀 그렇죠. 아니 외색이 짙게 나는 복사권 막 그려가지고 그때 궁 안 보셨나요? 그런 거 나오면 잘 보세요. 잘 보고 야차자차 이렇게 나오면은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너무 외색이 짙은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조선 왕궁을 궁이라고 표현하는 순간에 벌써 일본의 뭐 이왕가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라고 해가면서 뭐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죠? 자, 궁이라고 할 때는 일단 집의 배치입니다. 등뼈 여자라고도 표현하고 등뼈는 자 뭐예요? 뼈다고 뼈다고 이렇게 서로 간에 계속 연결돼 있는데 집이 우리가 궁궐들 보면은 원래는 이 집과 전각과 전각들이 계속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보는 지금 조선의 왕궁들은 이미 철저하게 파괴된 모습입니다. 일제에 의해서 뭐 등등 파괴돼 가지고 이게 다 떨어져 나오고 대부분의 집들이 없어져 있어요. 그죠? 없어지고 그냥 외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대체로 모든 건물들이 대체로 연결이 돼 있어서 비가 오거나 뜨거운 해가 날 때는 어떻게 된다? 차양 밑으로 다 들어가서 그저 회랑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비가 조금 오면 이 집 여기서 저쪽으로 일 보러 가는데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우산 받고 가야 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 뭐하는데 계속 우산 씌워줘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연결된 전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지붕이 덮여 있기 때문에 집면자로 이렇게 써서 집을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집은 다 궁 개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이라고 할 때는 자 전은 자 이 지붕이죠. 집과 집 사이를 그저 함께 공짜 집과 집들이 쭉 연결돼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작대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기를 들고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 궁궐의 집 가운데서 가장 높은 신분의 집이 바로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은 오직 누구만 가질 수 있느냐? 왕과 왕비 또 대비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니까 왕과 왕비 외에는 아무도 이 전이라고 하는 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종교하고는 타협한 게 하나가 있죠. 불가에서 대웅전 부처님을 모시는 집은 전이라고 하는 거 쓰는 것을 허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궁궐에 있는 모든 집들은 또 뭐가 또 허용이 되냐면 단청이 허용이 됩니다. 일반 사가에서는 단청을 쓰지 않습니다. 자, 단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단청을 왜 칠하느냐? 집안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요. 라고만 대답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 개인이 나도 집안 아름답게 해서 나도 조선시대 때 말이야 뭐예요? 뭐 할까요? 뭐 참판인데 그죠? 아이 나도 우리 집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단청을 칠한다. 여봐라 쟤 불러와라 이렇게 해서 저거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집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단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궐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단청을 다 칠할 수가 있고요. 붉은색과 푸른색이라고 했지만은 바로 오방색을 다 쓰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허용해 준 것이 역시 절집에 한해서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높은 집이 이거고 아무리 내가 그 다음에 왕이 될 세자건 태자건 간에 이거 그죠? 못 가집니다. 그 다음에 당이 뭐냐면 전당이 되는 거죠. 전당 보통 합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합이라고 하는 거. 합자는 뭐 그 옛날에 합파, 당하 이렇게 되는 거죠. 당상관, 당하관. 그 다음에 합하, 그 다음에 또 각하라는 개념이 있죠. 각. 다시 말해서 신분이 웬만큼 높은 사람들 그 아랫사람 부르는 말로 들은 거죠. 임금 같은 경우는 전하. 이렇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별장과 같은 루가 있는 거죠. 루각 같은 경우가 정자가 있고 등등. 어쨌든 나머지는 누구나 다 해도 돼요. 뭐든지 간에 다 가질 수 있는데 요것만큼은 오직 왕과 왕비만이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집 가운데서 가장 신분이 높은 것이 바로 전이라고 하는 것. 그 큰 집들이 자, 그 궁궐 하나를 담장으로 쫙 둘러쳐 있는 것을 하나의 그릇으로 봤죠. 그릇으로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환반이다 그러면은 원래 큰 그릇이죠. 얼마나 큰지 거기서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배를 띄워서 노를 저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 반자의 반자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배를 놓아줘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쟁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고 그런데 이제 궁궐을 반이라 표현한 것은 담장을 중심으로 해서 쭉 둘러쳐져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반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런데 집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돼요? 빼곡하게 들어차 있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동궐도나 북궐도 이거 그림 보셨나요? 원래 이번에 가져갔어야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동궐도나 북궐도를 보면 얼마나 집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지 그야말로 빼곡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울창하다라고 하는 이 글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원래가 울창주 울자입니다. 울창주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담는 그 술인데요. 울금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생강 비슷한 거죠. 생강하고 강황 사이라 보시면 돼요. 강황이 동쪽으로 오면 뭐가 된다? 울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란색이기 때문에 바로 땅을 표현하고 또 향도 있고 그 다음에 울금 또 뭐예요? 기장.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누룩 써야 되겠죠. 기장이다 그러면 겉은 까맣고 속은 노라니까 바로 천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담아가지고 나중에 뭐 하는 데 쓰느냐면 강신주를 만들 때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백세주 담는데 울금 들어가던가요? 혹시 술 마시면서도 그냥 마시지 말고 소주를 마셔도 어떤 소주인가 이거 보셔야 돼요. 한자로 옛날에 무슨 뭐 3번 걸러 뭐 빚어 만든 맑은 술 뭐 소자 그렇게 썼죠. 강신주. 백세주 한번 보세요. 옛날에 한번 보니까 이 울금 조금 집어넣기도 했던데 울금 강신주로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서 먼저 땅에다가 부어서 귀신을 불러내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울금주를 쓰는데요. 그래서 노랗고 까마뇨 그 술로 쓰는 건데, 자, 울창주 울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울창주 울자예요. 울창주 울. 울창주 울이고 창. 그 술을 담았는데요. 시창할 때 창자인데요. 술을 담으면은 술 그 속에다 누룩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띄우죠? 밥해서 고두밥 지어서 넣잖아요. 고두밥이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잖아요. 둥둥둥둥 떠다니는 걸 바로 이렇게 표현했죠. 쌀미자. 쌀미자 이렇게 똑바로 되면 이렇게 되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둥글둥글 하니까 당구장 표시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쌀이 둥둥둥둥 뜨는데 그것을 어떻게 된다? 꽉 누르면은, 그죠? 꽉 눌러서 그 위에 있는 맑은 물만 떠서 이렇게 쓰면은, 그래서 비수비자라면 그걸로 이제 국자로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울창주 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울창주를, 그죠? 잘 빚으려면은, 그죠? 잘 빚으려면 속에다 덮어놓고, 그죠? 항아리에다 담은 모습이 되는 거죠. 질그릇 부자니까 담아놓고 또 옆에다 어떻게 돼요? 그죠? 다른 것들을 타지 않도록 잘 보관해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에 술 잘못 보관하면은 시거나 잘못되는 거니까, 그래 깊숙한 곳에다가 잘 보관해둔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게 그 한산 소곡주 담는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소곡주는 찹쌀로 빚어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묻어두는 거든. 3개월 동안 묻어야 그 맛있는 술이 되는데, 어쨌든 잘 그 보관해두는 그 술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누관비경이라. 누관이라라고 한 누관대. 우리가 뭐, 이번에 저 중국 여행 갔을 때도 노자가 도덕경을 지은 곳이 바로 누관대다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춘추시대 때 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천문을 관측하기 위해서 세운 초막으로 지은 집이 바로 누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루관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누관은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높이 천문을 관측하기 위해서 세운 집이 바로 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천문을 관측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낮에는 연회를 베풀 수 있는 아주 높게 지은 집이죠. 그래서 누각이다라고 할 때 루라고 하는 것. 루는 몇 층에다가 이름을 붙이자면은 2층에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2층 이상에, 우리는 주로 2층 집이 최고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2층에만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2층 집이 가끔 있죠. 덕수궁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창덕궁에 가면은 2층 집이 하나 있죠. 그 향원정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후원 쪽에 저쪽 뒤에 보면은 근데 2층이면은 얼마나 이름 짓기들 좋아하는지 전각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꼭 이름 다 붙이죠. 여기도 하나 딱 붙이고 여기도 이렇게 붙입니다. 창덕궁의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규장각이죠. 규장각이 되고 위에는 주합루가 되는 거죠. 자, 우주와 합하는 그죠? 주합루 개념이고 여기 밑에는 아래쪽이니까 규장각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 두 가지를 붙입니다. 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문창성과 비슷한 절입니다. 바로 문장을 관장하는 바로 별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장각. 자, 위에는 주합루. 그래서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 루인데, 그래서 루라고 하는 것은 옆에 보면은 거듭루자죠. 거듭거듭한다라고 해서 포개고 포개서 쌓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이 루자가 수확할 때도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는 실을 바느질하는 그 모습에 꿰고 또 꿰고 또 꿰고 그래서 여러 번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수 개념이 되고, 그래서 나무 목자를 써서
바로 나무를 그저 루각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정자 개념이다 그러면 보통은 아래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위에다 이렇게 또 집 세우고 사고해서 거듭거듭 아래 위로 거듭거듭 세운 집이다라는 걸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글자는 옆에가 황새관자입니다. 황새의 머리에 그 깃 표현이고 두 눈을 표현했고 새추가 되고 그죠? 큰 새가 하늘을 두루두루 내리면서 그죠? 황새가 자 볼 관자니까 저 위에서 그죠? 위에서 두루두루 아래를 그 보는 모습이 바로 이 관자입니다. 그래서 볼 관자는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어디에 되냐면은 풍지 관계이기도 해요. 주역의 풍지 관계가 되고 우리가 이때가 언제가 되느냐면은 음력으로 몇 월달이라 그랬죠? 자, 이때가 하나 올라왔을 때가 뭐라 그랬어요? 5월이죠? 여기가 5월. 그 다음에 6월, 7월, 8월이 되는 거죠. 관망한다라고 할 때, 관망할 때도 망자, 보름달 망자 쓰잖아요. 그죠? 저 위에서 임금님이 그저 내가 덕을 땅으로 이렇게 베풀었는데 어떻게 됐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관입니다. 관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여기 네 번째 효에서 관국지광이라는 말이 관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관광하러 간다 그러면은 저 못 사는 나라 가든가요? 빛나는 나라, 그죠? 좋은 나라 가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빛을 본다 해서 관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관광을 간다 그러면은 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융성을 했는지 그죠? 이런 것 등등을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관이라 그래서 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지. 그래서 저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땅을 본다라는 의미가 나오죠. 그래서 높은 그 대를 관이라고 붙이는 것이 바로 내가 높은 데 올라가죠. 여기에서 여기 임금이 실은 보는 거면 임금님이 요 아래 땅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날빛자 공부했죠. 날빛자도 자 우리가 그 사람이 공부하는 단계를 바로 뭐냐면 새에 비유를 합니다. 새가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가 아니라 알에서 부화돼서 나왔을 때 자 이렇게 그저 여리디 여린 새입니다. 그것이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날갯짓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둥지 정도를 탁 튀어나올 정도의 그 날개에 힘이 생기면 튀어나와서 그 다음에 팔딱팔딱 뛰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 앉으려면 잡아야 되고 또 먹이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컸기 때문에 세 주자를 썼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떻게 돼요? 연습해서 도약할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엄마 돼서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고 쫙 올라가는 거. 그것이 그래서 이 깃을 날갯깃을 활짝 펴고 오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오를 승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겹치니까 글자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날개를 활짝 뻗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글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실은 기두자 요 두 개는 날개가 새가 날갯짓 하는 모습이지만은 위로 쫙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래 위 개념으로 위에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해서 하면서 나는 새의 모습을 표현한 글자고요. 그 다음에 놀랄 경자는 자 놀란다라고 하는 건데 제일 놀라는 것이 그 옛날 사람들이 늘 생활에서 말을 많이 쓰니까 손은 뭐 놀라봤자 손은 어떻게 되든가요? 그냥 매 하고만 말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은 어떻든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깜짝 놀라면서 힝거리면서 팔짝 뛰죠. 팔짝 뛰는 것이 바로 말이 팔짝 뛰는 것이 마치 누구를 우리가 우러를 때 하늘을 우러르면서 공경할 때 우러러 보는 것처럼 마치 공경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래서 놀랄 경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공경한다 그러면은 자 비나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러르는 상에서 자 말이 깜짝 놀란 모습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많이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